최민 음. 오늘은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것은 두 번째 강의, 이 인문학 강의여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에 6일과 과거의 138억 년 간거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런 주제로 했는데 강의가 너무 짧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찍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우주과학에 대한 뭐 지식도 일천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해서 또 신의 과학에서 하는 취지에 맞게 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이 어떤 뭐 원고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함께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이 제목을 빅뱅 이론과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빅뱅 이론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새로운 또 중요한 관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빅, 어, 이 신의 과학에서는 150억 년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138억 년으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신의 과학이 집필되던 당시의 우주 나이는 150억 년으로 보는 넓은 이 견해가 넓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WMAP라고 하는 위성이 2001년도에 발사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프랑크 위성이라고 요 두 개의 위성이 이제 발사가 되면서 뭐를 관찰을 하게 되었느냐면 우주 배경 복사 CMB라고 그러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히 측정하면서 우주의 나이가 137.7년 내지 138억 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138억 년으로 확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따라서 신의 과학에서 150억 년의 창조는 당시 과학적 측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인데 현재 기준은 이제 이렇게 138억 년으로 보정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150억 년과 138억 년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 150억 년 또는 138억 년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이제 허블 상수라고 그래요. 허블 상수라고 하면은 이제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우주를 이야기를 할 때요, 두 가지를 상정을 해야 됩니다. 암흑 물질이 있고요. 암흑 물질이 우주에는 27%가 있고, 어, 또,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암흑 에너지가 몇 퍼센트냐 하면은요, 잠깐만요. 암흑 에너지가, 자료가 저 밑에 있네요. 암흑 에너지가 68%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그리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물질,
별이라든가 뭐 혜성이라든가 이런 물질은 5%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5%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5%거든요. 4 내지 5%인데 보통 사람은 4%를 발휘를 하고 천재들은 5%를 발휘합니다. 1%더 쓰면 이제 천재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주의 구성과 비슷합니다. 그 이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또 뭐냐 하면 암흑 물질은요 계속 이 우주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힘이고요. 또 암흑 에너지는 팽창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가는, 이 팽창해 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암흑 물질로 수축해 가고 한편으로는 암흑 에너지가 팽창해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 팽창해 가는 이 값이 바로 허블 상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특정을 한 것이죠. 이 이런 부분들을 인제 창세기 1장 의 해석과 인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신의 과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우주 초기의 시간은 지금보다 약 10배 12승, 10의 12승, 그러니까 1조 배가 빠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제 맥락이 좀 끊어지고 하더라도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주 초기의 시간은 지금 시간보다 10의 12승배 빨리 흘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은 사실상 우리의 원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창조의 1일이 첫 번째 1일이 80억 년이었고 WMAP 위성이 하면 70억 년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24시간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24시간하고는 다르다 하는 건데 이 초기의 시간의 이 속도와 지금의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1조 배 차이 난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답이죠. 이 두 가지를 풀어낼 수가 있는. 지금은 24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인데 창조 초기의 24시간은 지금의 24시간이라고 놓고 치더라도 그때는 상황이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빅뱅 이론에서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조 배 빨랐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24시간은 1조 배 빨리 돌아가서 지금의 24시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따져도 138억 년이 결국은 창조의 6일이 되는 겁니다. 빅뱅 이론이 말하는 우주 나이는 과학이 지난 100년 동안 쌓아온 관측과 계산의 핵심 결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표준 우주론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빅뱅 이론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1927년에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이자 물리학자, 그분이 이 논문에서 처음 밝힌 것이 뭐냐면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매우 밀집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밀집된 상태라는 것이 원시적인 원자 상태다 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1927년이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에드윈 허벌 망원경 이야기 들으셨죠? 바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한 건데, 에드윈 허벌이 이 조르주 르메트르의 그 의견에 이어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은하들이 거리 비례적으로 멀어진다는 관측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앞에 르메트르의 이론을 관측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하는 겁니다. 허벌이. 그 다음에 이제 1949년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BBC 방송에 나와서 빅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재밌죠? BBC, 예, BB가 빅뱅일까요? 뭐. 근데 이 프레드 호일이 빅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조롱 섞인 표현으로 어, 빅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의 주류 이론이 정상 우주론이었단 말이죠. 정상 우주론을 영어로 하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데,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많은 과학자들은요,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해왔고 또 할 것이고 또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우주라고 생각. 이게 이제 정상 우주론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이론이 이제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없다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훨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시작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 빅뱅 이론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이론은 뭔가 성경의 창조설을 연상케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초월적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신학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일부 그런 이제 반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빅뱅 이론이 바로 이 종교의 틈을 제공한다. 과학에 종교가 들어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빅뱅 이후에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우주 나이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우주를 몇 년으로 보느냐, 우주 나이를. 그게 이제 138억 년이라는 겁니다. 138억. 138억 광년인 거죠. 138억 광년. 그 이야기는 빅뱅이 일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까지 138억 년이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러 관측들을 종합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결과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하들의 팽창 속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주의 구조 형성 모델을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신성의 거리를 측정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일치시켜 가면서 이제 우주는 138억 년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빅뱅 이후로 오늘날까지 몇 년인가는 이제 이렇게 이제 138억 년으로 과학계에서는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수치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도 지금은 웬만한 과학자들이라면 이제 다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죠. 이 빅뱅 이론과 창조론을 좀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또 거기는 또 그 안에는 또 그 사이에는 진화론이 있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대응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규모 면에서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종의 진화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뿐인 거지 우주의 창조나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도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때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서로가. 그런데 진화론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빅뱅 이론과 결합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창조를 비슷하게 이제 대응시켜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빅뱅 이론이 이, 이 과학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결함이 있고 하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꼭 과학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을 보는 비기독교인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빅뱅 이론을 통해서 확인받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진화론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빅뱅 이론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많은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틀을 그 빅뱅 이론이 마련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주 시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 시계. 그 비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간차 속도의 차이가 1조 배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24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지구 시간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은 빅뱅 이론에서는 하나의 점이 엄청난 규모로 폭발을 일으키면서 빅뱅을 빅뱅 뺑 하면서 빅뱅을 빵 하고 터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빵 하고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꼬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빅뱅이 일어나는 그 순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교가 아니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동이 현재보다도 1조 배가 높았던 대폭발 직후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그 상황하고
지금 평온한 이 상황하고의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시간의 속도의 차이가 1조 배가 났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주의 시간은 지금보다 1조 배나 빠르게 똑딱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꼭 24시간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면 7일 창조와 138억 년의 간극이 금방 해소가 됩니다. 만일 양보하고 양보해서 지금의 24시간이 그때의 하루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계속한다면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때의 시간은 지금보다 1조 배가 빨랐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 그때는 대폭발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 24시간으로 돌아가지만은 지금의 24시간은 그때의 24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시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동이 현재보다 1조 배가 높았다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남긴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가장 오랜 흔적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죠. 그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38만 년이라 해봤자 첫날의 초반도 못 미치는 겁니다. 첫날의 초반. 왜? 첫날이 70억 년이잖아요. 아주 초반에 우주 전체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빛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빛은 가시적인 발광체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다. 그 빛이 지금까지 긴 시간 우주 여행을 한 결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 있다. 그래서 현재도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작동되는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자, 빅뱅 이후에 우주가 형태를 갖춰온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빅뱅 직후에 0초에서 3분간 요 3분간의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기본적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우주 역사에서 불타는 용광로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주는 말 그대로 불덩이였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불보다도 훨씬 뜨거운 초고온 상태였다 하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도 빛도 물질도 제대로 형태를 갖출 수 없는 혼돈의 에너지 덩어리였다 하는 거죠. 마치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보다도 수조 더 뜨거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조각, 그 조각을 이제 그 쿼크라고 그러죠. 그 조각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고 서로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조금씩 식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본 입자들이 처음으로 붙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식으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로 붙어서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기본 입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국물이 식으면서 안에 떠돌아다니던 재료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빅뱅 이후 3분쯤이 지날 때 거기서 이제 첫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해서 가벼운 원자 핵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수소와 헬륨이죠. 수소와 헬륨. 이 결합이 이제 원시 핵 합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주가 처음으로 물질의 뼈대를 만드는 순간이다. 첫 3분 후에. 그래서 빅뱅 직후 3분 동안 우주는 말도 안 되게 뜨거운 불덩어리였고 그 속에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소 헬륨이죠. 수소와 헬륨. 이때 이제 수소와 헬륨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고 그 별이 이제 핵융합을 하면서 헬륨은 탄소를 만들어내고 탄소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산소는 질소, 규소, 철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이 폭발하는 거, 폭발할 때가 이제 초신성 상태가 되는 거죠. 초신성 상태에서 폭발을 할 때 이 원소들은 우주 공간에 넓게 뿌려졌고 그 재료로 이제 지구와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처음에는 이제 빅뱅 이론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처음에는 빛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갇힌 상태였다가 왜 갇힌 상태였느냐면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전자와 양성자가 붙어서 원자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빛이 움직일 때마다 전자에 계속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예, 갇힌 상태였다 빛이.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진한 미숫가루 속에 레이저를 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거죠.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산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주는 불투명한 빛의 안개와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자유로워진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주가 차츰 식기 시작하고 충분히 식으면서 이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만들어낸 최초의 원자가 바로 수소입니다. 이제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직진할 수 있는 직진하는 빛이 된 겁니다. 이때 방출된 빛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CMB 우주 배경 복사다 하는 겁니다. 이 빛은요. 어떤 특정 별이나 은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배경처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보든 거의 똑같은 세기와 온도로 관측이 되는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빅뱅 직후에는 왜 빛이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빅뱅 직후의 우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만도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 양성자가 분리된 뜨거운 플라스마 상태였다.
그래서 빛이 계속 전자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짙은 안개 속과 같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팽창을 하면서. 그래서 전자와 양자가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를 형성하게 되고 음, 빛이 방해받지 않고 직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뭐 이 순간을 과학에서는 이제 재결합, 리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우주가 투명해지는 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때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왜 마이크로파인가 하면, 당시에는 이 빛은 원래는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8억 년 동안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가면서 빛의 파장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빛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된 것은 1965년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우연하게도 어디에서나 들리는 정체불명의 잡음을 발견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었다. 이 잡음은 우주 전체에서 오는 신호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 옛날에 이래 그 녹음기를 이 녹음을 하면은요,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고 해도 녹음을 하면 치 하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프로그램을 마감하고 나면은 그 각종 컬러풀한 이런 그 네모난 것들이 보이면서 하면서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주 어느 곳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 잡음이 우주 전체에서 오는 신호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 안에는요, 어, 우주 배경 복사 안이 아니고 우주 복사가 알려주는 것은 우주의 나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물질이 5%고 암흑 물질이 27%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68%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축소시키는 힘이고 암흑 에너지는 확장해가는 팽창해가는 힘이다. 그래서 팽창해 간다고 해서, 우주가 팽창해 간다고 해서 무한대로 팽창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잡아주는 것이 암흑 물질이다. 수축과 이완이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내 능력도 5%밖에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순간에 비치면서 빅뱅 이론을 관측적으로 확정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사건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빛은 곧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빛은
광원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빛이며 또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여는 빛이다.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어, 빛이 있으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 장차 이루어질 우주를 포맷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곳에 동시에 있는 빛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의 우주 배경 복사는 하나님의 빛의 최초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핵심 특징은 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에서도 봐도 거의 동일하고 우주 전체를 배경처럼 감싸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구조와 닮아 있느냐면은 바로 말씀의 구조, 로고스의 구조와 닮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한 가지에 갇힌 정보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이며 모든 것 이전에 있던 의미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순간의 빛입니다. 이전의 우주는 너무 뜨겁고 너무 혼탁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8만 년이 지난 후에 빛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직진하며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존재를 해석 가능하게 만드는 순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을 하고 있죠. 빛이 없을 때 존재는 있어도 의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날의 빛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 빅뱅에서는 폭발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발화를 의미합니다. 발화, 말을 한다. 빅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떠올리게 하지만은 우주 배경 복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의 조용한 전환이다 하는 겁니다. 빛은 서서히 자유로워지고 38만 년 만에 우주는 구조를 얻고 우주를 포매팅 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는 말을 걸기 시작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과 하나님의 창조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죠. 빅뱅은 우주 대폭발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씀은 발화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요. 138억 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주는 기억하는가?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언약은
기억 속에 남는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의 입장인 거죠.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요, 창조가 한번 말해지고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울리고 있는 말씀의 잔향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와 138억 년의 과학을 이해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르메트르가 말을 했듯이 과학은 어떻게를 말하고 신앙은 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계를 두 개의 언어로 읽고 있다. 하나는 방정식으로 읽고 있고 하나는 말씀으로 읽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처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순간의 빛이고, 신앙은 그 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응답이다.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면서 온 우주에서 작동하는 빛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죠. 저는 유치원 나이 때부터 이제 주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생생하게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름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크게 받은 충격, 뭐 제일 크게 받았다기보다 최초의 충격은 바로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일어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자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비가 오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비가 땅에 내려서 수증기로 증발을 하고 또 바다에서 바다의 물에 수증기가 증발을 하고 해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 구름이 이제 무거워지면, 수분이 무거워지면은 이제 비로 내려온다. 굉장히 그 기초적인 뭐 원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 선생님은 비가 왜 내리는지를 모르시는구나.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왜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제 인생 전반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그들이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니거든요. 정확도로 따지면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보면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이고, 학교에 가면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내리는 것이 것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 창조와 138억 년의 시간의 간극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 간극을 메워 주려고 해서 이 강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메워 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세상 지식을 갖다가 도외시하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고립된 이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리키는 이것이, 말하자면 이 영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영역이고, 이 영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영역을 구분하셨습니다.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완전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다 그랬죠. 사실도 확인이 안 된.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론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같은 현상을 놓고 두 세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내 자신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사고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인문학적으로 더 풀어갈 문제입니다.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상담을 올 정도면은 사고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해 냅니다. 알고 보면 요 두 개의 세계관이 같이 병립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사고는 뭔가 잘못되었고, 오로지 이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조주의적인 것이 그 사람의 병리적인 사고 구조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인문학 어 으로 성경 읽기 안내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음 이야기를 까먹었네요, 지금. 음. 요 두 가지 현상에서의 그 균형,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칸트의 철학을 가지고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두 개의 세계관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세계관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성화의 세계를 살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인문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마치 인본주의로 몰아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요 사고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1장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제2장이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믿음과 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개인의 삶의 소명 이것하고 직결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위해서는 문해력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를 같이 균형을 잡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